우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제가 답안으로 이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101회 특별회입니다. 101회 특별회.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회계상 거래는 단돈 1원이라도 변해야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변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거죠. 요거 3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종업원의 급여 뭐 이런 거는 다 말로만 한 거고 돈을 아직 준 게 아니죠. 이런 거 구두로 근로계약서 주문하고 계약금을 줬다면 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하고 뭐 돈을 보증금 일부를 냈다 그러면 그건 거래가 되죠. 그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서는요, 여기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3개월 이내예요. 그 가치 변동이 뭐 저기 하지 않고 뭐 이런 비용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인 거고, 여기서 보통 시험 문제는 3개월 이내라고 나옵니다. 타인 발행 당좌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한 증서는 다 현금인데, 수입인지는 요 수입인지는요 세금 공과로 처리해야 돼요. 정부에다가 그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부에서 뭐 서류 띄거나 그 정부에다가 뭐 내고서 뭐 이렇게 인가증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뭐 면허 할 때 내는 거니까 세금이에요. 수입인지는. 그 다음에 수입인지가 있고 수입증지가 있거든요. 수입증지는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세금 공과로 해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매입액이 매출원가가 되므로 기록되므로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거는 맞죠? 먼저 들어온 거는 옛날 거는 가격이 싸고, 근데 지금 파는 매출액은 현 시가대로 파니까 최근에 그 원가하고 지금 이게 최근의 원가와 최근의 매출액하고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입선출법이 돼야 이게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건데 선입선출법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평가손실은 항상 그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원가에 포함시켜서 비싸게 팝니다. 요새 그 곡물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그냥 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고자산 요 감모손실은 좀 달라요. 감모손실은 두 가지입니다. 감모손실은 모자라는 거죠. 재고가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틀렸죠? 감모손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정상적인 거 모자라는 게 이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모자랄 수 있다. 그런 거는 그냥 원가에 산입하지만 관리를 잘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 금액이 큰 거, 그 관리를 잘못해 갖고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후입선출법은 물량 흐름과 반대죠. 그렇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게 당연한 거죠. 마트에 가면 물건 유통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앞에다 배열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는 단어는 무엇인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 금액 구하는 거거든요. 정액법
액수가 매년 일정하고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체감은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건데 이거는 정률법이라든가 이중 그다음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뭐 등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연수학계법 방금 전에 얘기했죠.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체감잔액법은 이건 정확히 말하면 정률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정률법. 기역은 예상 조업도 또는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에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이거 뒤에 건 읽어볼 필요 없고요. 예상 생산량,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거다. 이거는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여기 생산량이 나왔죠? 그럼 생산량 비례법. 뭐 탄광, 광산 같은 거는 원유 같은 거는 그 매장량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 예상 생산량 중에서 실제로 이번에 생산한 것만큼을 감가상각액으로 하는 겁니다. 요건 한번 요거는 그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거는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모든 비용은 다 가산합니다. 매입가액에다가 중개수수료 더하죠. 취득세 더하죠. 요 세 개만 더하면 되네요. 관리비나 이런 거는 이런 거 보험료 이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재산세는 세금과 이거는 보험료, 관리비는 요 관리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거는 이 취득 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이제 취득해 갖고 사용하면서 들어간 거니까 요거는 해당이 없고 요 세 개 더한 거예요. 그럼 3억 1,500만 원. 2번이 답이네요.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나중에 갚아야 될 거죠. 요거는 맞죠. 일반적 상거래, 외상매입금.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라 그냥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죠. 선수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 뭐 글자가 여기 표시하죠. 먼저 선자, 받을 숫자.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 틀렸죠? 방금 전에 얘기했죠?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예요. 기타 거래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이다. 자, 미지급금은 지급기일이 아직 안 준 거고 뭐 도달할 수도 있고 아직 뭐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중요한 건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것들이에요. 아닌 것들. 요거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뭐 도래한 거일 수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앞에 말이 틀린 거예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다.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과 손실과 이익에 해당하는 거. 채무면제이익, 이거는 영업의 수익,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매도 가능증은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두 개죠. 미실현손익이죠. 이거는 자본 항목에 속하죠. 자본 항목에 자본이익금,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그 다음에 이익이익금, 거기 중에 하나에 속하죠.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이건 미실현손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매도 가능증권은 장기 보유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익을 받더라도 또 내년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뭐 이거 있으면 내년에 손해보면 이걸로 메꿔주고 이렇게 해서 다음 기로 넘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세액과 성격이 다른 계정. 자기주식 처분이익,
당연하죠. 자본이여금,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요 세 개는 자본이여금이죠. 요건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된다. 상법 45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자본금이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면 상법에서 법에서 정한 준비금이다. 그래서 법정준비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월급 탈 때 일부를 저축을 해두잖아요. 나중에 혹시 돈이 모자라거나 뭐 그 집을 늘리거나 할 때 쓰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손실이 나면은 이걸로 메꿔주고, 그 다음에 뭐 자본금을 늘린다, 증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할 정도면 회사가 이익이 난 거니까, 그래서 적립을 해두라고 상법에 458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 제정된 지는 오래됐는데, 다른 건 다 많이 개정이 됐는데 요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몇십 년, 이거 40년이 넘었어요. 이거는 4, 50년 됐죠. 4, 50년, 50년도 넘었겠다. 상법 제정된 지가 아주 오래됐으니까.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거 맞죠? 1번? 여기 그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배부액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거는 실제로 발생한 그 제조간접비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이거는 예정 배부액은 예정 개별원가 계산 또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이렇게 하죠. 제조간접 배부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니까 제조간접비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 배부가 중요하고,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제품별로 얼마나 이익받는지 손해받는지 분석하기도 좋고 계산도 용이하죠. 그러나 요거는 좀 계산이 복잡하죠. 제품별로 다 따지니까. 다음 자료 통해 알 수 있는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비는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가공비입니다. 재료비 중에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거. 여러분들 밥할 때 쌀은 직접 재료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비예요. 그래서 간접 재료비도 가공비입니다.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여기 직접 농업비도 가공비에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세요. 이거는 직접 원가에도 속하고, 이 두 개는 직접 원가죠. 기초 원가, 기본 원가지만 농업비는 가공비에도 속해요. 130, 160, 190, 3번이 답이네요. 자, 이건 이제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총원가를 말하는 건지 단위당 원가를 말하는 건지를 잘 봐야 됩니다. 원가 행태, 원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원가가 행실이 이렇게 행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조업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그래프와 원가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총원가, 변동원가. 여기 바르게 연결된 거니까 세 개는 틀렸고 하나만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 변동원가는 이게 변동원가죠. 이게 변동원가. 이건 고정원가죠. 총원가. 그러니까 1번, 3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요 4번도 준변동원가는 이거는 준고정원가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 준변동원가는 요 기본요금이 있으면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기본요금이 있고, 기본요금까지는 고정비죠. 여러분들 그 전기료 같은 거 안 써도 기본요금 나오죠. 뭐 가스료 같은 것도. 그런 건 이제 기본요금이 있으면서 쓰는 게, 그게 준변동원가고, 이건 준고정원가예요. 이거 고정원가인데 왜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까? 라고 생각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단위당 원가입니다. 이거는 단가는 총고정원가는 이렇게 일정하지만
단가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하나 만들 때 100원, 두 개 만들 때 100원, 세 개 만들 때 100원, 네 개 만들 때 100원. 그럼 하나 만들 때 100원이면 단가가 100원이야. 두 개 만들 때 100원이면 단가가 50원. 세 개 만들 때 100원이면 단가가 33원. 점점 줄어들죠? 이게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싸지는 게 바로 이 고정원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보다 앞선 거는 그 시장 경제를 통해서 또 기업이 대량 생산을 많이 하죠. 북한 봐요. 그냥 사람들 동원해 갖고 그냥 뭐 노동으로 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기계가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고정원가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면 이 고정비 때문에 쫙 줄어드는 거예요. 뭐 기계 같은 거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냥 대량으로 왕창 찍어내면 얼마나 단가가 싸지겠어요.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가 배분은 요거 제조관제비 배부예요. 직접비는 뭐 배분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비는 직접 부과한다 그래요. 뭐 직접 재료비는 뭐 이게 어느 제품 만들 건지 뻔할 뻔치 아니에요. 자,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 있다. 맞아요.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는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 맞아요. 요 가장 완벽한 배부 방법이고 이건 배부 순서가 중요하고 요거는 계산은 간단한데 부정확한 방법. 이거는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한 번만 배부하는 거고 이거는 두 번 이상 배부하는 건데 이거는 계산이 복잡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요게 주로 많이 나오고 요거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요거 이제 배부하는 거 우리 프린트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로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상호배분법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이거는 지금 상호배분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접배분법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상호배분법은 계산이 복잡하고 정확한 배분 방법이에요. 요거는 직접배분법입니다. 기계장치 사용시간이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가 많이 망가지는 거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망가지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한다. 용역은 서비스, 영무라는 건 서비스예요.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에요. 사업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부가가치세라는 건요. 여러분들 사시는 시청이나 군청에서 공산품을 사다가 그 주민들한테 좀 약간 이익을 붙여서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가가치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군청이나 시청 같은 데는 비영리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물건 팔리면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거기 그 시청이나 군청에 혹시 커피숍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임대료 같은 것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가가치세까지 받아갖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영리 목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영리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일반 가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맞아요. 간이과세자는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예요. 공급 대가. 그러니까 공급가액 매출액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게 전에는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였어요. 공급 대가가. 그래서 지금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요.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영수증만 발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은 그 물건을 많이 팔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4,800만 원을 초과해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고 부가가치세도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거든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입해 올 때 세관장이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할 때도 요 수입으로 선택해서 작성했었죠.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이 판매자가 발행을 안 하면 10만 원 이상을 발행을 안 하면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판매자가 세금 안 내려고 발행 안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맞아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그 거래가 단골이 한 달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거래를 하면 그때마다 공급 때마다 발급을 하게 되면 너무 세금에서 발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외로 한 달 동안에 합계를 한꺼번에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 회사가 날짜를 정하기 나름인데 세법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전송해야 돼요. 근데 원래 발급하면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바로 전송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발급하는 사람이 전송을 11일 넘어서 했다, 그러면 가산세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수탁자가 그 위탁자, 판매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 부탁을 받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남이 물건을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물건을 팔아주니까 자기가 파는 게 아니니까 자기 명의로 발급하면 안 돼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 요거는 그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걷게 돼 있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수출은 생산한 나라에서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한 나라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대신 자기가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니까 만들 때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운영비 들어갈 때 부가세 낸 것들은 다 세무서에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완전 면세. 그리고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예요. 면세는 그 물건을 팔을 때는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화원에서 꽃을 판다, 그럼 부가세 못 받아요. 근데 화원이 뭐 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무슨 경비를 지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럴 때 재료를 사올 때 공산품은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부가세를 내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 그 부가세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는 건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 면세. 그럼 왜 면세를 하느냐? 이거는 역진성을 완화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객관식 시험 문제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세를 선택하시면 돼요. 역진성이 뭐냐면 재벌과 돈이 많은 사람과 일반 돈이 보통인 서민들이 누가 세부담을 많이 느끼냐? 이건 비례세율입니다. 무조건 10% 내니까
누진세율 같으면 그게 없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지만 그래도 소득세가 제일 대표적인 누진세죠. 그런데 이건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이 똑같이 10%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더 느끼니까 아예 싸그리 면세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 필수품, 여러분들 쌀, 그 다음에 농축수, 임산물, 그 다음에 의료, 병원비, 그 다음에 책, 뭐 이런 것들, 책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면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이 객관식 문제 풀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실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로 들어갈 때, 자,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다. 우와.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거래처별 초기월을 고치고요. 이 전기분 재무제표까지 고치게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그 문제가 좀 무리하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거래처별 초기월이니까 초기월을 딱 열어가지고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싹 불러온 다음에 안 불러오고도 이게 있으면 그냥 풀어도 되지만 이게 이렇게 다 불러와요. 원칙이에요. 미수금 레트로 가구 3600 이거 앞뒤 바꿨었죠? 그럼 이건 3600 실무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공 하나 더 붙이거나 덜 붙이거나. 튼튼 가구 2700 맞죠? 그럼 여기 차이가 없어요.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한국목재 없네요. 한국목재 F2 눌러야 돼요. 여기 F2 누르고 한국목재 한 다음에 2200 그 다음에 경동볼트 2800인데 200이라고 썼죠. 여기 빨간 게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2800 그 다음에 대성가구 뭐야 이거 영문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잘못됐죠? 대성가구인데 그럼 F2 누르고 대성가구 그럼 대성 누르고 1720 요거는 요게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딱 맞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그럼 끝난 거예요. 요게 4점짜리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에 메뉴에 입력하시오. 거래처 등록 예. 네, 제가 거래처 거기에서 F2를 안 하면 눌러도 안 되는 거든요. 노트북이라 서 이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키보드 잘못된 거 아니에요? 키보드에 물 들어가면 눌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예. 숫자 키가 안 되는 건 그 넘너키가 불이 안 들어오면 안 찍히는데 F2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거기 근데 혹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그 거래처별 초기월에 여기 지금 그 미수금을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F2를 눌러야 뜨거든요. 혹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는데 F2 안 됐다 그러면 키보드가 고장 난 거예요. 키보드가 좀 약해요. 그 물 들어가면 좀 이게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요새는 키보드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내긴 하는데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주소 입력은 생략한다. 코드 번호. 이게 지금 미진 상사니까 일반 거래처죠. 그러면 이게 2201.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주자도 찍어야 돼요. 주식 계산한 뜻이거든요. 미진 상사.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뭐예요? 동시죠. 동시라는 거는 매입과 매출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305 86 14
529 이거요. 되게 웃기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이거 실무 프로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제가 요거 눌렀죠. 요거 딱 누르면요. 뭘 할 수 있냐면 요건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이잖아요. 실무 프로그램 한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은 세무사 사무소나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딱 누르면요. 이 사업자 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다 나타나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럼 돈 못 받았으면 이거 눌러갖고 그 사람 주소까지 다 알아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갖고 뭐 소송해갖고 돈 받아내고 그래요. 세무사들은 이거 다 알아요. 요거 누르면 그 회사 정보가 여기 다 떠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떠버려요. 이렇게. 사업자 대표자 성명, 업대 종목, 주소까지. 그러니까 요게 상당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이게 잘못되면 이게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근데 요거는 희한하게 이게 지금 앞에가 세무서 코드거든요. 그리고 가운데가 업종 코드예요. 뒤에가 고유번호고 우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요거는 희한하게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누군가는 이 코드 번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육용에 사용 안 되니까 이걸 쓰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거는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자, 그 다음에 대표자가 남이진, 미진, 그 다음에 업태가 도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그거를 거래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수금 있고 미지금 있고. 그러면 그런 걸 그렇게 써요. 주소는 없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네요. 자, 그리고 이거 끄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의 대체적인 8번에 이게 지금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시험장에 가서 떨면은 이게 이거 어디서 하는 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대체적요? 여기 적요 등록이 있구나. 이렇게 딱 차분하게 하세요. 시험장에 가서 절대 떨 필요 없어요. 감독관이 째려보더라도 여러분도 여자분이니까 같이 째려보면 돼요. 나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째려보니까 그걸 좀 약간 좀 거북하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폰 절대 못 키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자, 여기에 저기 외상매출금 여기 외상매출금은 여러분들 뭐 여기에 다 아시죠? 여기 보이고 108번. 제가 코드 외우라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이 빨간색은 어느 기업이나 다 쓰는 거예요. 이 검정색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실무에서 이 계정 과목으로 업종별로 다 자기가 맞게끔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다 세무서에서 인정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업종별로 그 업종의 그 특성에 맞게끔 만들면 다 인정해줘요. 여기 108번에 외상매출금의 대체적요란 여기죠? 대체적요의 외상매입금과 상계 8번 외상매입금과 상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강원도에서 유독히 저기 철원이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거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신 데는. 날씨가 내일은 더 춥다는데. 자, 이건 이제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7월 25일, 07월 25일. 다음은 제조부서에 근무하는 나성실시의 7월분 임금대장으로 7월 25일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됐다. 임금대장. 자, 그러면 이거는 차변에 제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이거 조심하세요. 제조부서에 여기 다음에 이제 급여를 이제 지급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임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고 제조부와 영업부 이렇게 직원이 2명 나왔어. 그러면 제조부 거는 임금이라고 분개해야 되고 영업부 거는 영업부나 본사나 뭐 이런 사무소 그 사람들은 급여라고 분개해야 돼요. 달라요, 계정 과목이.
여기 지금 제조부의 나성실인데 임금이 250이니까 여기에 임금은 500번대예요. 여기 보면 800번대 임금이 없죠. 이건 업종별이거든요. 이거 다른 업종인데 다른 업종들은 요거는 이제 업종을 뭐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도급원가, 보관원가, 분양원가, 운송원가. 여기 운송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분양하는 사람들, 보관, 도급 이 사람들 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건 임금이에요. 자, 임금이고 차변에 250만 원. 여기 문제에 여기 이제 임금 말고 뭐 수당,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합계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상여금이 있을 때는 상여금은 분리해서 분기하는 게 좋아요. 뭐 수당, 제수당, 수당은 분리를 보통 안 해요. 수당은 다 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만 별도로 상여금으로 하면 돼요. 그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올까봐 여기 문제에 아마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주어지면 임금하고 상여금 따로따로 분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요거는 여기 클릭했네. 자, 대변에 예수금 이게 원천징수한 거잖아요. 30만원. 그럼 대변에 30만원. 그 차인지 금액은 보통 예금이죠. 대변에 103번. 이러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8월 30일 08월 30일 영업부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퇴직연금 납입액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여러분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답 보지 마세요. 확정 기여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론을 요거 설명 때문에 내가 이거 답안을 보고 설명했는데 실기는 이거 필요가 없는데 확정 기여형이 퇴직급여라고 분기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영자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보통예금 이걸로 끝나요. 그냥 더 이상 분기가 없어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영자산 대변에 뭐 보통예금 해놓고 그 다음에 수수료 들어가면 수수료 비용이고 그 다음에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막상 퇴직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변에 보내서 없애주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주고 모자르면 보통예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모자르면 퇴직급여. 제가 다 프린트에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프린트에 그 두 번째 프린트에 보시면 다 있어요. 공부 다 했던 겁니다.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야, 이거 퇴직급이라고 찍는 게 훨씬 낫네. 이렇게 세 글자 찍어요. 그럼 퇴직급여 얼마냐면 500.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고액 연봉자들인 경우에는 확정 기여형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 준다고 해서 이 사람 통장에 넣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퇴직해야 쓸 수 있습니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9월 4일 날 대한적십사사의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차변에 요게 기부금은 900건대밖에 없어요. 영업의 비용 여기서 1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요게 뭐냐면 제품이에요. 그런데 요거 몇 번 적을까요? 8번 적어야죠. 타계정대체. 이거 안 하면 틀립니다. 제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원재료가 됐든 제공품이 됐든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무조건 이거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는 적요 이거 하나만 적으면 돼요.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적으면 돼요. 근데 FAT 그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보는 시험 문제는 거래처 예금도 거래처 적어야 돼요. 그러면 실무는 다 적어야 돼요. 이 적여도 현금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어야 돼요. 이거 안 적으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어떤 사람 자격증 따고 회사 취업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적요를 안 적고 거래처도 하나도 안 적었대. 이 기부했는데 누구한테 기부했는지도 몰라. 여기 안 적어놨어요. 여기 적요란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되게 혼난 거 있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일이에요. 그 실무에서는 이거 다 적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수준이 전산세무 1급 수준인데 여러분들 그 접대비 있잖아요. 접대비. 이 접대비는 세무조사할 때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접대비로 많이 처리해버리면 그 꼼꼼하게 다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10,000원 이상은 법인카드로 인정해줘야 돼요. 지출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여기 적혈안에다가 접대비란 말을 함부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가지고 적요를 잘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팁이 있어요. 그건 실무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신규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라고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이 자본이기 때문에 그 주식의 만준대 액면 금액 제가 외우라 그랬죠.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곱하기 발행주식수 액면에다 발행주식수 곱한 게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이게 법정 자본금이거든요. 자, 대변에 자본금이에요. 우선주 자본금만 별도로 표시하고 자본금이에요. 우선주 자본금은요. 그냥 배당받을 목적 경영에 참가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이쿠. 자, 여기 만주였죠? 만주인데 액면이 5,000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5천만 원이죠? 그래서 5천만 원. 에이, 또 여기다 했네. 자,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그 만주를 액면 금액 5천원을 2만원에 발행했대요. 차변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그러면 여기에 보통예금 얼마가 들어오냐면 2만원씩 만주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요거 곱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액면이니까 액면에 만주니까 5천이고 만주인데 2만원이니까 요거는 2억이 들어오네. 2억이. 아이고 아이 짤. 여기다가 2억. 이거 저 키보드 여기다 찍다 잘못 찍으면 여러분 아시죠? 컨트롤 Z를 누르면 원상복귀가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글에서 컨트롤 Z 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심지어 디자인 프로그램도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2억이 들어왔네요. 2만원에 발행했고 만주니까 2억이고요. 자, 그리고 액면은 5천이니까 이거는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을 위한 관련 재비용은 당좌 수표 발행이 지급하다. 이것부터 먼저 쓰세요.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이 코드 외우면 이렇게 편해요. 그냥 번호만 찍으면 되니까. 13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어디가 많아요? 차변이 많죠? 그러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 이런 게 주어졌다면 만약에 여기다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게요. 기왕 오늘 마지막 설명이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주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천만 원 하지 말고 그냥 한 1,000만 원만 합시다.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단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처리하라. 그러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계정별 원장에서
여기 계정별원장에 가서 어디 있어요? 계정별원장에 가서 요 날짜로 지금 9월 15일 날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싸게 발행한 거니까 차변에 있던 거예요. 손해 본 거니까 이걸 대변에다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요 금액을 이제 지우고 요 금액을 지우고 여기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1000만원을 없애주고 퉁치는 거, 그리고 대변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금액은 여기 얼마가 차이 났어요? 요 금액 빼면 나오죠?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니까 14 주식 발행 초과금 요 위에 분기에 그대로 있었구나. 요거 삭제하고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138700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고 요건데 이게 지금 빨간색 뜬 이유는 여기가 요거 지금 번호가 2번이에요. 이러면 번호가 2번이면 전표가 2개가 되니까 이럴 때는 번호 수정 누른 다음에 요걸 1번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차익이 사라져요.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버립시다. 이렇게 있다라면.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제 9월 17일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09월 17일 우리 인테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9월 1일 체결한 계약을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하여 상해 합의하에 해지하였다. 수취하였던 계약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반환했다. 이게 돌려준 거죠.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반환했다니까. 보통예금 나간 것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여기에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자, 여기에 금액이 35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이제 미리 받았던 선수금이 없어지겠죠. 돈 받았던 거. 그럼 선수금, 선수금인데 거래처를 적어야죠. 우리 인테리어.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건 반환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외상매입금 350만원 중에 250만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면제받았다. 차변에 이제 외상매입금을 이제 갚는데 현금 지급하고 차변에 이제 외상매입금 누구냐면 에이스. 요 주자는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에이스 하면 거래처는 이렇게 나와요. 차변에 350만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 지급했대요. 101번 현금이 250만원. 그리고 나머지 대변은 뭘까요? 뭐예요? 채무 면제 이익이죠. 채무 면제. 자산을 증여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이죠. 자, 이제 다 했네요. 자, 요거는 이제 끄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자, 매입 매출 전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과세 유형이 상당히 중요하죠. 과세 유형 판단을 잘못하면 입력한 거 모든 게 다 틀려버리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과세인데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불공이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불공이라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비사업자인 개인 송영준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별도의 관련 증빙 서류는 발급하지 않았다. 네, 아무것도 이 영수증을 발급 안 했죠? 그럼 여기 날짜 8월 17일 날, 08월 17일 날. 여기는 그 아무것도 발급 안 했으니까 요 14번 건별입니다. 품목은 제품이라고 쓰고 실무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걸 쓰겠죠. 자, 부가세 포함이래요. 그 여러분들 그 건별 가과 현가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지죠. 이게 부가세 포함금의 요 110만 원을 여기다 찍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100만 원, 110만 원. 이걸 여기다 100만 원을 찍으면 이상 금액이 뭐 90 얼마가 나오니까 그때는 100만 원, 10만 원 다시 찍어줘야 돼요. 거래처 송영준. 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나, 그러니까 현금, 제품, 입금, 제품 매출. 분계는 더 손댈 게 없죠. 그 다음에 10월 1일. 여기 보니까 당사 영업부가 사용한 비영업용 수용승용차 고장으로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할 수리비를 발생했다. 전자승인서를 발급받고, 그러니까 여기 세금계서가 나왔으니까 이거 과세네 하고 하면은 틀립니다. 요게 몇 cc인가를 봐야 돼요. 요게 1000cc 미만 뭐 998cc 뭐 소형 승용차니까 여기 경차인 그 뭐 있어요. 경차 이렇게 나오면 과세가 맞아요. 화물차가 나와도 과세가 맞고요. 그럼 왜냐면 영업에 꼭 필요한 화물차는 영업에 회사가 제품 생산하거나 뭐 하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배달해 주거나 그럴 때. 근데 이건 2000c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불공이에요. 54번.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 수리했고 공급가액은 1200만원, 아니 12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그 하나정비소, 전자 세금계에서 받았으니까 요거는 꼭 입력해야 됩니다.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불공제사유 입력 안 하면 틀려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립니다. 그럼 여기 분계는 뭐로 줬어요? 보통예금이 줬으니까 혼합으로 해주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근데 이거는 영업부가 사용하는 거니까요. 800번 됩니다. 차량 유지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이게 뭐라고 쓰냐면 뭐로 줬어요? 보통예금에서 줬죠? 그럼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요. 11월 1일 판매 부분 직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할 한우 세트 5개에 대한 유통에서 구매하고 공인카드로 결제. 이거 저 직원들한테 주면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저기 그 세법에서 10만원 미만은요 부가세 뭐 이렇게 간주공급으로 안 봐요. 부가세 안 내도 됩니다. 10만원 초과되는 거는 부가세 내야 돼요. 직원들한테도 10만원 미만만 줘야 돼요. 1년에 직원들한테 선물해도 10만원 미만원만 선물해야 부가세 안 되기 때문에 회사들이 대부분 다 1년에 10만원 미만짜리만 선물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 결혼하거나 뭐 축의금 주면은 그런 거는 이제 복리후생비고,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하겠지만 그 20만원까지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거는 20만원까지만 그 청첩장 또는 그 통지서 같은 거 그런 거 온 거 그런 거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초과되면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고기 사고 카드.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부가세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 한우는요, 이거는 농축수 임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했지만 여기 카면입니다. 여기 카면 58번 카면 카드 면세예요. 품목은 한우. 공급가액은 50만원. 부가세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거래처가 누구한테 샀냐? 중원
이게 뭐야? 지금 원래 대한유통에서 대한유통.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선택해야죠. 자, 국민카드래요. 요거 해주시고 요 분기를 카드로 그냥 하는 게 편해요. 카드 하면 나중에 미지급금 요거 거래처 이거 카드 꼭 요거 입력하면 자동으로 찍히는데 이걸 혼합으로 하게 되면 요 카드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인데 판매 부분이니까 800번 되죠.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요 거래처 조심하셔야 돼요. 카드라든가 어음을 배서양도 했다든가 그럴 때는 요 거래처 바꿔주는 거 조심하세요. 할인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일단 날짜는 찍어놓고 봅시다. 수진의 아래와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갱세를 발급했다. 이거 매출이네요. 지금 여기가 중원 가구예요. 여기가 이제 공급한 사람이 이 중원 가구가 이게 중원 가구가 수진한테 공급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세금 계산서예요. 자, 그런데 세금 계산을 발급했다 그래놓고 돈을 뭐로 받았다 없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 외상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매출과세입니다. 판매했으니까 11번 과세. 품목은 여기 캐비넷 왜 그랬죠? 이거 안 써도 시험 볼 때는 이거 채점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거 적어줘야죠. 그래도 실무에서 하는 거니까 습관이 무서운 거니까 습관을 잘 들여놔야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누구냐면 수진상사. 자, 그 다음에 전자 1번. 요게요, 전자자가 안 붙고 그냥 세금계산서. 옛날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전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 이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이 될 때 요거 전자 여 안 붙여갖고 틀렸다고 채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분계는 여기 뭐냐면 외상이죠. 외상. 2번 외상.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이거는 그 제품이니까 이게 외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품이 아니고 뭐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를 팔았다든가 뭐 기계를 팔았다든가 하면 이건 혼합으로 해서 미수금으로 해줘야 돼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기에요.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여기에 판매를 하고 어음을 이 사람이 발행한 게 수진이 발행한 게 아니고 문제에 여기 수진이 발행한 게 아니고 수진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여진 상사 발행의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그러면 이걸 수진 상사가 아니라 여진 상사로 바꿔야 돼요. 여진 상사로. 이렇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 받거나 배서양도 하거나 그럴 때는 어음은 거래처를 항상 조심하세요. 거래처를 째려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18일. 자, 파닉스의 제품을 구매확인서에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을 발급했다. 60% 현금, 나머지는 약속금을 받았다. 자, 이거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이거는 무조건 영세죠. 여기 영세 매출이에요. 영세 매입이 아니라 여기 납품했으니까 파는 거니까 12번 영세.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1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냐면 파닉. 그 다음에 전자. 세금계산 맞죠? 영세율 전자니까. 이것도 입력해야 돼요. 내국신용장 구매하기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거만 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 이런 거는 이제 세무 2급에서 나와요. 요 국제협력재단이 뭐 한국국제협력재단이 요게 저 코이카예요. 코이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류번호 필요 없고 분계는 약소금을 받았으니까 혼합이 되겠죠. 그럼 제품 매출액 차변에 60%는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101번 현금, 아니 101번 현금.
요게 60%니까 여기는 6이고 30, 9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은 뭐로 했냐면 만기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110번 받으러 어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파닉스 거래처. 요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파닉스가 지금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니까 파닉스인데, 파닉스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강원상해가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양도 받다 그러면 여기 강원상해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거를 조심하세요. 어음은 배서양도 받거나 배서양도 하거나 그럴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12월 20일 이 시험장에 가서 저는 지금 타자가 이게 좀 느린 거예요. 지금 강의하냐고 타자를 늦게 치는데, 좀 여러분들 중에 타자 빠르신 분은 훨씬 더 빨리 풀어요. 이게 과세 유형을 정확히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문제 잘 안 읽어서 저는 몇 번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봐야 돼요. 핀란드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다만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상 부가세는 보통 예금에서 2차에 납부하다. 원래 이 수입 전자세금에서 여기 인천 세관 이런 게 나오면요, 부가세만 여기다 내지, 세관에 부가세만 내지, 이 물건값은 이 세관이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수입한 그 업체에다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만 분계가 됩니다. 이거는 수입했으니까 세관장이 나오면 55번 수입이에요. 품목은 목재. 자, 공급가액은 여기 나와 있죠? 과세표준 5천, 세액 500.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5천만 원. 아이코, 또 잘못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거래처는 인천세관. 자, 그 다음에 전자죠. 수입 전자. 요새는 대부분 다 전자예요. 왜냐면 올해까지는 모든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고, 2억 이상 공급가액이 2억 이상인 개인도 전자인데, 내년 7월부터는 법인은 뭐 물론 전자세금에서고, 개인도 내년 7월부터는 1억 이상을 매출하는 그런 업체는 무조건 전자예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전자세금에서 발행 안 해도 되는 그런 업체가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요새는 대부분 다 전자로 발행해요. 근데 어쩌다 가끔 이게 전자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전자로 발행하죠. 여기 관공서니까. 근데 전자가 개인끼리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하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전자에 표시하면 안 돼요. 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이걸 0번으로 찍으면 건너뛰어집니다.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이죠. 자, 그러면 이게 대급금이고, 대변에는 뭐가 될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그럼 500만 원만 분기가 된다고요. 500만 원만. 요거만. 만약에 여기 관세를 낸다 그러면 여기 보통 예금 나가고, 그 관세는 원재료로 분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다 했고요. 일단은 끕시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끄고. 자, 일반 전표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삭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여 오류를 정정하시오. 자, 보통예금에서 납부하고 세금 공과로 회계 처리한 11만원은 8월분 기속 직원의 급여를 지금의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했다. 이거 예수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요. 8월 30일. 자, 여기 세금 공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직원들 월급 줄 때 띄워놨던 거는 세무서에 내면 예수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금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가세 별도니까 이건 일반 전표가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예요. 이게 일반 전표로도 또 열어야 되는구나. 여기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이를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그러면 10월 31일 날 들어가서 이게 분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하고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와서 아까처럼 새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날짜가 10월 31일. 자, 유형이 뭐냐? 제품 판매 매장의 임차료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았으나,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 51번 과세죠? 그래서 51번 과세. 왜냐면 그 사무실 쓰고 사무실을 쓰는 거니까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서비스를 매입한 거니까. 품목은 임차료.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니까 230만원. 부가세.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가 누구예요? 에이스. 에? 잘못 찍었나? 이해로 찍었구나. 에이스. 자, 그 다음에 전자를 받았으니까 1번요. 분계는 보통 예금에 지급했으니까 혼합. 그럼 뭐 이거 원재료가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임차료. 임차료인데 이게 뭐야? 판매 매장이니까 800건 되죠. 그래서 확인.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뭐 103번 보통예금으로 그냥 딱 끝났죠. 뭐 이렇게 해서 4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결산 자료죠.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좀 그런 느끼는 결산인데,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풀어드렸죠. 말대감 태법만 외우라 그랬죠. 말대감 태법. 이거는 이걸 열으라 그랬죠. 여기서 말대감 태법이 있는 걸 먼저 봐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일반 전표 분계를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거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되기 때문에 말대감 태법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01월부터 12월 이렇게 떴죠? 안 뜨면 여기 원가, 이거 회계 1급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여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떠야 돼요. 여기 그 원재료가 안 나오면 원가 설정에 여기 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편집 눌러서 요거 눌러갖고 부를 여로 바꾸고 선택 확인을 누르면 이게 다 뜹니다. 그것까지 하라고 시험 문제 되면 아마 욕먹을 것 같아요. 출제한 사람. 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거는 분계, 이것도 분계, 요거는 결산. 세무이급은 요 결산이 5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자동 결산이 한 두세 개 나오고, 요거 이제 한 두세 개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대손율은 1%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외상매출금만 한대요. 아주 쉽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전에 한번 풀었을 것 같은데요. 대손율이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 두 가지를 하는데, 외상매출금은 1%인데 받으러옴은 2%를 한다. 그러면 이걸 열어가지고요. 여기 외상매출금 1% 맞잖아요. 요 금액 그냥 시험지에다 적어요. 그리고 요걸 받으러오면 또 2%로 고친 다음에 요거 받으러옴 요 금액을 또 적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따로따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대손상각에다가 여기에 뭐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뭐 결산 반영 이 버튼 누르면 안 돼요. 퍼센트가 다를 때는 따로따로 금액을 시험지에 적었다가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잖아요. 그러면 요거 나머지 다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산 반영 이렇게 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죠. 아니면 요거 뭐 금액을 여기다가 적었다가 여기다가 입력해도 되고.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여기 결산 반영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없잖아요. 끝났죠? 전표 추가 버튼. 전표 추가 안 누르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이거 이제 여기 완료됐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전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결차 결대가 나왔다. 아, 그러면 제대로 했구나. 자동 결산 했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분개합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 1년치 차량
보험료 120을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월을 계산할 것.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 내년 9월이면 1년이죠. 120만 원이 1년이면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거 딱 하면 1개월에 10만 원 이렇게 적어놔요. 1개월에 10만 원. 이 시험 문제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나와요. 여기 240만 원 나오면 1개월에 20만 원. 근데 이건 1개월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자, 10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건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의해서 금년에 속하는 것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 금년 비용으로.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석 달치. 석 달치는 그냥 보험료로, 여기 지금 보험료로 했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서 보험료로 했기 때문에 석 달치는 냅두고, 그러니까 석 달치 30만 원은 냅두고, 나머지 9개월치,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치 한 달에 10만 원씩 90만 원은 보험료를 줄여주면서 90만 원 대변에 가면서 차변에 선급비용 이렇게 해주라 이 소리예요. 그럼 차변에 선급비용 90만 원. 90만 원. 옆으로 갈 땐 방향키로 가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 821번. 코드를 이거 다 외운 사람들은 이 뭐 엄청 빠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말이죠. 전액, 잘 들으세요.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이 분계가 뒤집어져야 돼.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고 금액도 30만 원만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이 돈 줄 때 선급비용 현금하고 120을 했단 말이야. 근데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금년에 속하는 건 석 달이니까 석 달치만 단기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차변에 보험료 석 달치 한 달에 10만 원씩 석 달치 보험료 30만 원, 대변에 선급비용 30만 원 하고 나머지 선급비용 그냥 90만 원은 냅두면 차기 월되니까 그 시험 문제 그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잘 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지만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분기가 좀 복잡해요. 그 문제도 우리가 풀었었죠. 근데 이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가액 및 기말 공정가액에 대한 자료다. 이건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이 취득가액이 5,000원인데 공정가액이 5,200원이야. 200원 올랐죠? 그럼 1,000주 가지고 있어. 1,000주 200원 올라면 곱하니까 20만 원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20만 원, 평가이익 20만 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2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끝났죠? 요거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 문제 푸른 거 책임과 프린트에 어디에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전기에 취득가액이 있고 전기 말에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말에 금액이 있으면 그 전기 취득가액에서 전기 말에 그 평가한 금액이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퉁쳐서 없애줘야 돼요. 여기 전기말과 단기말 비교한 거를 뭐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일 경우 전기에 손실이 있으면 손실을 먼저 퉁쳐서 없애줘야 돼요. 우리 두 번째 프린트에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한 문제가 이게 안 나오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이거는 책에 없습니다. 책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종종 한 문제씩을 이걸 출제를 한다고요. 이게 지금 43쪽 두 번째 프린트 있죠. 회계원리 중국과정. 이거 다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다 있어요. 요거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요 분계를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 차대 반대 계정만을 퉁쳐야 돼. 같은 계정끼리는 안 돼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부조회죠. 이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까지 조회가 되는 거죠.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 금전의 가장 큰 거래처.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에요. 가장 큰 것만 나왔다 그러면 거래처가 안 나오고 큰 거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죠. 6월 30일 현재 06월 30일 이 회사 사장님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이거예요. 거래처 외상값 받을 게 얼마 있는가 108번 따다다. 자, 이렇게 하고 가장 큰 거래처 어디야? 김 부장 외상값 못 받은 거래처 좀 다 명단 뽑아봐. 어디가 제일 잔액이 많어? 이거 뭐했어 지금 외상값 안 받고? 빨리 가서 받아와. 그러고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하겠죠. 왜냐면 회사는 외상값을 잘 받아야 회사가 영업이 잘 들어가죠. 부도나는 게 왜 부도나는 겁니까? 받을 돈 못 받아갖고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이 외상값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또 외상값도 빨리 갚아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여기네요. 답은 이거네요. 이 장부조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스캔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요 입력까지 자동이 다 돼버려요. 자동으로 다 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한 게 다 자동 돼버려요. 그리고 결산정리사항만 입력하고 이거 조회 문제는 AI가 조회 문제를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장님이 직접 사람을 시켜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4차 산업시대라 하더라도 이 여러분들처럼 이 전산회계 이 종목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아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 중에 세무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세무사지만 찬밥이래요. 누가 가장 대우받느냐면 거기서 요거 전산회계 배워서 일하는 분들이 뭐 그만둘까봐 그냥 막 쩔쩔맨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월급도 나간다 그러면 막 올려주고 그래서 3년 이상만 경력 쌓으면요 이거 기본적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자기가 세무사 끼고 같이 장부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죠. 자, 06월 30일 108번 그리고 따다다 하니까 여기 답은 누구예요? 경원물산 5,482만원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시험지에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월 6월 중에 지급한 접대비 판관비는 얼마인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월계표 여세요. 월계표. 이게 월의 합계란 뜻이니까. 그러면 이거 월계표를 선택하세요. 그럼 04월부터 06월. 그럼 여기 판관비의 접대비래요. 여기 왜 판관비의 접대비냐면 제조경비의 접대비가 있어요. 제조경비의 접대비도 있고요. 밑에 판관비의 접대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 접대비 중에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한 접대비고 이건 총액이에요. 그러면 여기 접대비는 얼마인가? 이거 76만 1,500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요걸 누르면 요 이제 이렇게 분개한 거 계정별로 한 개 여기 다 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다. 76만 1,000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거 부가가치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들어가시면 자, 날짜가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04월부터 06월이죠. 따다 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96만 원. 요걸 말하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공급가액이 아니고 요거 세액 96만 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자, 1번 거래처명 경원물산. 여기다가 경원물산. 금액은 5,482만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76만 1,500원. 76만 1,500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96만원. 하고, 이제 이거 체크해야죠. 1번의 답이 아까 뭐였죠? 아까 체크해 놓은 거. 이제 이렇게 푼 다음에 이론을 푸는 사람들은 풀면서 하는데, 나중에 또 이거 실기에서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또 이론이 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답이 보이는 이론을 먼저 한 5분 내로 5분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서 해갖고 뭐 1번엔 3번이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2번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래서 이거 답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닫기를 눌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USB를 컴퓨터에 꽂은 상태에서 시험 봐야 됩니다. 그걸 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누른 다음에 USB를 빼가지고 감독관 확인번호 아까 못 적은 걸 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감독관한테 낼 때 답안 저장되는가 확인해 주세요까지 하면은 확인해 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